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 KBS 대담에서 명품백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합형 비례정당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뭐 이런 정치 현안을 갖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품백에 대한 뭐 명칭도 기자들 사이에 뭐 고급 가방, 뭐 파우치 여러 가지 또 좀 뭐 이렇게 원래 정확한 거는 명품 파우치 백이죠. 정확한 게. 파우치. 알겠습니다. 예. 명품이라는 거는 그 브랜드 때문에 생긴 이름이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 녹화 대담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전했는데요. 역시 이제 그 방송 전부터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였는데 방송 후에 뭐 상당히 갈리는 그런 뭐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사과 없는 뻔뻔한 태도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했고,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가 상당히 됐다. 대통령의 차분한 본인의 의견,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평가였는데, 국민 기대에 또 부응하지 못했다. 의견도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도 대통령의 특별 대담 관심 있게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번 대담이 이제 불과 이제 2달 후에 있을 총선에도 영향이 어떻게 뭐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듯이 이른바 몰래카메라 공작. 네. 뭐 이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네. 뭐 시계에다가 그 몰래카메라를 달아서 가서 이제 일종의 함정 뭐 물품 제공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명품 파우치백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면 그러면 함정을 설치해 놓은 사람이 100%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함정에 빠진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국민 정서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상 윤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요구는 적어도 명품 파우치백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네. 그 명품 파우치백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어디에 있고, 뭐 돌려줄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쓸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선 사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갈리긴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지적이 상당히 있고요. 자, 이렇다면 이게 이제 총선 결과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치겠냐 하는 건데, 이 하나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국민의힘 찍을 사람이 민주당 찍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네. 적어도 국민의힘의 그 총선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고,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도 명확한데, 어느 정도나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지금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방송 대담이 이제 국민의힘 그 총선에는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거는 뭐 분명한데, 네. 얼마나 크게 마이너스로 작용할지는 네.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매정하게 이제 김 여사가 끊지 못한 게 이제 문제였다, 아쉽다, 뭐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네요. 예, 대통령이 아쉽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네. 그 대담을 보는 시청자들하고 유권자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좀 무덤덤하게 봤는데요. 네. 뭐 그러려니. 그런데 이건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 사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평가들을 어떻게 하는지. 몇 개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동아일보에서 많이 아쉽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설 네. 제목으로. 서울신문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란은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의 일을 갖고 좀 해라. 뭐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 이런 취지고요. 조선일보는 내용과 형식이 미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약속이라도 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미흡한데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중앙일보도 이제 미흡했다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한겨레 신문은 이거 뭐 무슨 정치 공작이라고 해 강변만 하느냐 너무 억지로 억지를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네. 한국일보는 진정성은 좀 있었지만 내용과 형식이 다 아쉬웠다 이렇게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신문 이 사설 제목 다는 분들도 아쉽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표현을 염두에 두고서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예,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쉽다에다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쉬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쉽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논설위원들이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총선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은 사과도 안 하고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양쪽 정당의 어떤 고정 지지층은 이미 결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 쟁점을 갖고 중도층이 얼마나 움직일지는 봐야 되는데 앞으로 또 이와 비슷한 추가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현재로서는 이 자체로 뭐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 의원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당황스럽고 뭐 곤욕스럽더라도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진솔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 더 좋은 점수를 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저런 대담 형식이 아니고 기자회견이었다면 성 의원님이 만약에 현장에 참석하셨다면은 어떤 질문을 가장 좀 하고 싶으셨을까요? 뭐 저 일단 표현부터 명품백 왜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또 이거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요. 어제 또 빠진 질문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사퇴하라고 하셨다는데 네.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죠.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대담을 하면 원래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저거 짜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전 이 대담한 것 때문에 KBS가 오히려 어떤 그 공정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뭐 정권으로부터의 어떤 뭐 거리 이런 걸 네. 두는데 좀 실패하고 좀 손해를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최 의원님은 어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비슷하고 네. 저는 이제 그 명품백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라고 근데 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기념관 같은 곳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어떤 관계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자 그러면 그걸 왜 안 돌려주고 지금 있느냐 뭐 그 사람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뭐 주소지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떤 건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네. 왜 안 돌려주는 거죠? 지금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이어서 삼선의 조혜진 의원에게 낙동강 벨트 한 축 경남 김해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이제 김해, 갑을 모두 민주당 의원이 한쪽은 삼선, 또 한쪽은 재선에 성공한 여당으로서는 이제 험지가 이제 될 텐데요. 여당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 이제 조혜진 의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병수, 김태호 의원 포함해서 낙동강 벨트를 뭐 탈환할 수 있는 뭐 좋은 전략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좋은 전략이 되려면요. 네. 사실은 이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를 김해 갑 또 김해 을 이렇게 해서 한번 경쟁력 조사 같은 걸 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했어야 돼. 해서 아니면 조혜진 의원 가지고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낙동강 벨트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좀 뽑아서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을 거기다가 그 해서 그 지금 이제 김해 갑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충분히 꺾을 수 있다 내지는 꺾을 정도가 된다. 네. 이 정도의 사람을 거기로 옮기라고 해야지. 과연 지금 그런 계산을 국민의힘이 하고서 조혜진 의원한테 지역구 이동을 지금 공고한 것인지 좀 전 불투명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산 없이 했다고 하면 조혜진 의원 보고 그냥 나가서 떨어져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무모한 그 전략을 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이 지역구 옮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너무 이 지역구 이동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역구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중진 의원들이 빠진 바로 그 지역구에 또 어떤 인사가 후보자로 될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 그것도 관전 포인트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요. 조혜진 의원을 그 지역에서 빼서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 지역에 누구를 공천했는데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이건 전략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험지 출마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요. 차라리 한석이라도 건지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인데 뭐 잘 알아서 하겠죠. 지금 이제 거론한 이제 3명의 이제 그 의원에 이어서 또 4선의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5선의 조경태 의원도 험지 출마를 이제 요청받을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이미 아마 이제 좀 뭐 그 요청을 받은 상태인 것 같고요. 김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에서 야당의 이제 강한 울산 북구 또 부산 사하을을 지역구로 둔 조경태 이제 의원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이제 지역구 사하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당사자들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리 당사자들하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심지어 뭐 소문으로 먼저 나거나 언론에 뭐 이런 얘기가 먼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선 의원을 빼내도 아무나 내보내도 당선되는 지역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데 가서 좀 민주당 의원을 떨어뜨려 달라 하면 주문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일석이조가 되겠죠. 민주당 의원을 떨어뜨리고 그럼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되는 거고 네. 또 이제 빈대는 또 뭐 좋은 지역구니까 거기에 국민의힘 신인을 공천해서 당선시키고 그러면 이제 둘 다 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당사자들 중에 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기현 전 대표나 조경태 의원은 반발하는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는 걸 갖고 기자들이 확인 요청을 하면 아니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다고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최 의원 쭉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이 이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쪽에 삼선 의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옛날 그 유승민 네. 게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공천도 한번 못 받은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을 김해 갑이나 을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김해 갑하고 을에 그 공천 신청을 했던 그 예비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서 갈고 닦았는데 우리는 뭐냐? 그 조혜진은 오면 안 된다 해서 이 벌써 그 내부에 이 조직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조혜진 의원이 거기 전략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한다고 해도 그쪽 분들이 그렇게 순순히 조직을 다 넘겨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치 전혀 모르잖아요. 또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도 아니고 0.5선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선거를 지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좀 이 공천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또 지역 단체장을 경험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과거 같으면 이제 이런 사람을 듣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봐요. 네. 뭐 이 사람 어디로 좀 보냈으면 어떨까 싶으면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고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기 전에 또 그 지역에서 미리 뛰고 있던 사람들한테 정지 작업도 하고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과연 그거를 한 상태에서 지금 그 요청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냐 하는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뻥뻥 지금 반발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리꽂기식으로 윽박지르듯이 저 지역구 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네. 성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경쟁력, 뭐 여론조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그 보시기에는 경쟁력 그 정도로 좀 어느 정도로 여론조사를 그렇게 치밀하게 하면은 그게 요즘에는요 그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그 내가 전화 받았다고 이렇게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당이든 여론조사를 하면 그게 대략 잡혀요. 기자들도 이제 그 사이트에 이렇게 회원 가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남 쪽 국민의힘에서 이동하는데 무슨 여론조사를 뭐 돌린다 그런 흔적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안 해보고 지금 좀 막 이렇게 옮기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본선 치를 때 좀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쎄요, 좀 걱정이 되네요. 뭐 네. 제가 걱정해 줄 일은 아니지만 더불어서 이 경쟁력을 말할 단계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면 여론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여론조사를 한 것 같지 않은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 여론조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이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단 그 새 확장을 위해서 조국, 신영길, 송영길 신당 이야기도 나오고 또 소수 정당과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과의 그 연합 범위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또 과연 이제 주도권은 또 어느 쪽에서 잡게 될지 뭐 민주당이 이제 뭐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예, 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주도권 문제는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얘기를 해가면서 맏형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당은 그냥 민주당 앞에 쭉 일렬로 줄 서서 한 석씩 받아가는 이 비슷한 모양새가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도권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건 민주당이 당연히 하는 거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결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어느 정당을 할 거냐 하는 건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제 원내 1석씩 가진 그런 정당하고 녹색정의당에 일단 지금 저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추진 단장이니까 네.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과제는 그럼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도 넣어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죠.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아마 오늘 조국 전 장관 지금 징역 2년 나왔잖아요. 2심에서. 네. 그러면 아마 안 넣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원내 정당 뭐 하고 이제 녹색 정의당하고 원내 정당하고 이런 데 몇 군데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대략 한 20번 정도까지 된다고 보면 네. 비례대표가 네. 그러면 뭐 한 10명 10명씩 지난 4년 전처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 경우에도 앞순번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은 대단히 치열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발기인 대회를 이제 최근에 그건 이제 정당은 아니고요.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발기인 대회를 2월 1일 날 했어요. 네. 이제 그건 언제든지 정당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그 총선에는 조국 전 장관 어떤 형식으로든 제가 예측하건대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포함을 안 시킨다면 네. 독자 추진을 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제3지대로 합류할 가능성도 제3지대 합류할 곳이 없죠. 누가 합류를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독자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조만간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오후에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어야 한다 하면서 저의 작은 힘도 조국 전 장관이요? 예. 네.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가지고 이제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4년 전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열린민주당이 우리가 진짜 민주당하고 같은 편이다. 이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그때 이해찬 대표가 아니 저기는 우리 당하고 관계 없는데다 이렇게 끊어냈어요. 네. 그분들이 그때 조국 사태 때 이제 조국 전 장관 편을 들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비례대표로 세석 의석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 지금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이제 기여한 사람들은 이번 이제 그 총선 공천에서 좀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그 뉘앙스에 이제 언급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은 뺄셈의 정치라는 표현을 썼고 임종석 전 실장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쪽에 내부 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께
더 가면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이제 신병을 또 밝혔고요. 반면에 이제 친명계의 이제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문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공관위원장과 같은 그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윤 정권 탄생의 책임론이 그 이번 공천 심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이 발언에 대한 적절성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왜 그 발언을 했는지 공천관리위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토론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혹시 이재명 대표가 따로 이명백 교수한테 뭐 이런 부탁을 해서 얘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할 정도고요. 또 이명백 위원장한테 그게 누구를 지금 그 탈락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니 난 구체적으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잘 가려내서 뭐 탈락시키겠다. 이게 약간 좀 발언이 좀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좀 공천을 좀 이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이 공천을 안 주게 되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윤석열 정권 만든 책임이 있으니까 친문 세력은 공천 못 주겠다 이제 이런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안에 이른바 친문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한 건지 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왜 이걸 수습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방치하고 있는지 좀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한편 이제 이번에 제3지대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지대는 이제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통합공관위 구성 또 비례대표 선출 원칙에는 일부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명과 지도체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어떻게 이제 빅텐트로 갈 수 있는 그 통합 속도를 앞으로 이제 한층 좀 높여서 결국에 빅텐트로 가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이런 그 제3지대 통합론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은 언론에서 이 통합공관위가 결국은 빅텐트로 가는 지름길이다 내지는 빅텐트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빅텐트로 가서 하나의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빅텐트로 가는지 여부는 합의도 안 됐는데 통합공관위원회를 한다? 그럼 통합해서 공천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얘기는 오히려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 텐트 몇 개가 합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정당을 만들고 공천만 합동으로 한다. 오히려 이런 뜻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홍천 의원과 그 이원욱 의원이 뭐 이렇게 해서 통합공관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오히려 빅텐트로 가는 길은 멀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서 그 길은 오히려 그 선거연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이낙연 신당이 뭐 어느 지역에 공천을 하면 이준석 신당은 거기 공천 안 하고 뭐 이런 오히려 선거연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통합공천관리위원회 논의가 오히려 빅텐트로 가는데 뭐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일단 최종 합당을 목표로 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추진하는 분들 이름을 또 연석회의 뭐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종 목표가 합당이다 이거는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합당을 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계산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없는 거고요. 또 양쪽 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낙 좀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맞추기가 이제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그 비례대표 배분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지역구 5석 이상. 근데 지금 있는 제3지대에 나와 있는 정당들 중에 5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은 없는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 네. 그렇다면 이제 정당 득표율에서 3% 이상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당도 얻을 수 있고 이낙연 신당도 그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최종적으로 합당을 했을 때 과연 뭐 한 10% 이상 얻는다 그러면 합당을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준석 신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낙연 전 총리는 싫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뭐 호남 뭐 이런 데 유권자들 중에 이준석하고 어떻게 같이 하냐? 나 그럼 안 찍을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복잡한 것 같고요. 이 참고로 4년 전에 득표율하고 의석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의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정의당이 9.67% 득표해가지고 5석 받았고요. 네. 국민의당이 6.79%인데 3석, 열린민주당은 5.42%인데 3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도 뭐 대략 그 언저리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과연 합당을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그대로 다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3석에서 5석 정도 갖고 신당이 차지할 수 그렇습니다. 전번에 그 총선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과연 3+5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줄어들 있는 수도 거죠. 있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이제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신당 창당 사흘 만에 이제 광주를 이제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여러 뭐 루트를 통해서 이제 출마에 대한 또 압박을 또 받고 있고 광주를 방문한 상황에서 출마할 경우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총선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광주에 출마한다면 이 지역 또한 승산이 있을 것인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불출마해서 네.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점점 출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산이야 뭐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를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광주에 그 제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구에 이낙연 전 총리가 아마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산은 뭐 승산은 물론 누구하고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민주당 후보와 이제 가장 경합이 될 텐데. 물론이죠. 네. 그렇죠.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아마 광주에 출마하면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성 의원님. 그래서 뭐 출마하든 말든 그걸 제가 별로 예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정치인이 결심해서 출마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그 광주 전남 쪽 그 민심에 밝은 분들한테 들어보면 아직은 뭐 별로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출마를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조건부 네. 제가 전망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줄 논평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얘기했다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그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은 뭐 좀 결심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줄 논평을 하겠습니다. 총선 앞둔 대선 책임론 뜬금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어젯밤에 그 KBS 대담의 그 박상범 앵커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네.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만한 백이요.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뭐 놓고 가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명품백이나 명품 파우치백이나 이렇게 명품이라고 붙여줘야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건데 네.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좀 체면을 봐주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언론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네. 명품백인가 파우치인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윤 대통령의 명품백 논란 해명에 대한 공방, 민주당의 윤 정부 탄생 책임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오늘의 정부 현안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